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과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커져서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고민들을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간 이식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공여자로 3분의 2 가량의 간 이식을 해준 상태라서 그런지 예전보다 몸이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함께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수혜자였던 남편도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몸에 큰 문제 없이 수술 결과 또한 좋아서 일상생활 또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시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거든요. 남편이 간경화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온 가족이 알게 됐을 때 시모가 남편의 소식을 듣곤 상당히 놀라셨는지 그날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경화로 몸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앞뒤 다 자르고 저 때문이라며 당장 남편을 살려내라고 화를 냈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해서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막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었던 터라 이유를 여쭤본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이 간경화로 입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내로서 내조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남편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저 또한 시모에게 그간 불만이 상당히 쌓여있던 터라 욱하려던 순간 시모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데려갔으면 살려줘야지. 나도 너무 놀란 나머지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만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니? 제발 부탁이다. 바로 수술실 들어가자. 엄마는 좀 전까지 이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더니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자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소라 엄마한테 이식 받을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일단 병원에 입원할 거고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이 사람한테 부담 주는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잖니. 이미 결혼을 한순간부터 한 몸인데 배우자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이식을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니? 그럼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세상 떠나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거야?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 알고 끝까지 기증을 받을 수 없으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 떠나게? 엄마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건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됐으니 당장 이식해 주거라. 형님이 고민하는 거 보니까 저는 딱 알겠는데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게 하고 재산 전부 가로채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만약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식해 줬을 것 같은데 저한테 들킨 것 같아서 머릿속이 복잡하죠?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 입장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동서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 한다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안 그래도 힘든데 동서까지 화를 더 키우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어머님 모시고 그만 나가주지 그래? 이런 말 들으려고 문 열어준 거 아니거든? 틀린 말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며느리가 말한 대로 바로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잖아. 고민을 한다는 건 내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혼자서 재산 전부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간이식을 바로 해주지 않겠다는 건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해보라니까. 왜 어머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는데 부모님 마음에 상처까지 주면서 이를 강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힘든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댄 시모와 동서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그날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당장 나가달라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남편이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강경화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신 부모님과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병실로 찾아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아이고 사돈, 이게 얼마만입니까? 서로 바쁘다 보니 시간을 자주 낼 수가 없어서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나 봐요. 얼굴에 광이 나시네요. 제 아들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노랗게 떠버렸는데 기증자도 언제 나올지 몰라 요즘 저도 밥 한 숟갈 뜨지 못하고 사는 게 말도 아닙니다. 네, 자식이 아픈 게 제일 힘들죠. 분명 기증자가 나올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게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희망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진서방도 챙겨줄 수 있죠. 의사 말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도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말 참 쉽게 하시네요. 좋은 소식이요? 간 기증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대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뭘 알고 그런 말을 하셔야죠. 내 아들한테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르는데 괜한 희망으로 괴롭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증해 줄 것도 아니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며느리한테 기증해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며칠 전에 욕만 한 바가지 먹었던 거 아세요? 절대 기증 안 해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로 받아준 거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지금도 얼굴만 보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싶은 거 사돈이 앞에 있으니까 꼭 참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냈으면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떼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증해달라는 한마디 했다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른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대우 받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사돈은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기증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시키고 싶으면 어머님이 대신 기증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생각이 없니? 내 나이가 몇인데 기증을 해줘? 늙어 빠진 간을 내 아들한테 주는 게 좋은 줄 알아? 그건 해주고도 욕먹는 거라고. 그럼 서방님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맨날 이 사람한테 하나뿐인 형 아낀다고 엄청 챙겨주는 척 하면서 야금야금 돈 빌려갔으면 이제는 형을 위해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줄 때도 됐잖아요. 제가 옆에서 말을 안 하고 있던 것도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거였어요. 돈 빌려간 거 안 갚아도 되니까 서방님도 그렇게 아끼는 형을 위해 큰 선물 하나 해주세요. 그래야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죠. 어머, 형님. 방금 한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수술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식구 책임질 수 있어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하네. 그럼 내가 기증해줘서 잘못되면 동서가 우리 가족 책임져 줄 수 있니? 어디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형수님,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형이 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간을 기증해주는 거랑 연관을 짓는 거죠? 돈 갚으면 되잖아요. 또다시 서로의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저희 가족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물으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화가 나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다들 병실에서 나가달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게 되었죠.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시부께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불안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남편은 괜찮다는 말을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절대 그렇지 못했었죠. 간의 염증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간 이식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정상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또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라 다시 한번 부모님을 설득했고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안 된다. 기증자 나올 때까지 버티던지 아니면 사돈댁에서 기증을 해주라고 하면 되지. 왜 네가 굳이 공여자가 되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아준 거 같니?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멀쩡한 배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만에 하나 너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그건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엄마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그것 또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될까봐 반대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제가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 기증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테고 우리 소라는 아빠 없이 앞으로 남은 많은 시간을 외롭게 지내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엄마의 딸이지만 저 또한 한 집안의 엄마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해야 될 날들이 정말 많은데 벌써 이 세상과 손을 놓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파요. 엄마도 아빠가 간경화로 쓰러지게 되면 이식해 주실 거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손 놓고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은 다른 거잖아. 너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진서방 때문에 온전한 몸에 상처를 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니? 간 이식을 해주다가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 그게 혹시 네가 될까봐 엄마는 두려운 거고 쉽게 허락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거야. 더는 그만 얘기하자. 네가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먼저 들어가마. 엄마는 끝내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려 하시는데 아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엄마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부모님 허락 없이 남편한테 간을 기증해 주겠다고 밀어붙이는 건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기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었지만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 결국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침묵만 흐르던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니 어색한 미소와 함께 제가 친정에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희 부모님 집엔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대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오시던지 따로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오늘은 저희도 오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없어서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왜 찾아왔는지는 사돈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 아들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증은 절차대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 제 아들도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논현동에 118억 상가 하나 있는데 간이식만 해준다면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식이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먼저 눈을 감는 모습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많은데 배우자를 잃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 감으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제 아들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걸 절대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갔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엄마도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기증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엄마는 시모가 오기 전에 이미 제가 찾아와서 남편의 기증을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었다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시모는 진심을 다해 저희 부모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고 저 또한 남편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 기증을 허락하게 되셨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넙죽 엎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며칠간 검사를 진행했고 제 간을 남편에게 떼어주게 되었죠. 다행히 저와 남편은 둘 다 수술 결과가 정말 좋았었고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께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면서 제 손을 잡더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회복을 하던 남편은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지켜보며 또 다른 후유증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저도 며칠 동안 입원을 하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며 함께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수술 결과가 좋았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병실에 찾아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좋은 말만 해주고 있었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 쌓여서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 한마디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유, 진짜.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꼭 오늘 불렀어야 돼요? 제 직업이 변호사인 거 잊은 건 아니죠? 오늘 골프 모임도 중요한 자리였는데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바쁜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 오면서도 한참을 싸웠다고요. 수술 결과 잘 끝났으면 그걸로 된 거지. 꼭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당연한 건데 지금 일이 중요하다는 거니? 방금 큰일이 아니라고 했어? 얼마나 큰 대수술이었는데 본인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을 꺼내는 거야? 아유, 작은 며느리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도 일단 왔으면 좋게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바쁜 애들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불러서 오늘같이 좋은 날 분위기를 망쳐요. 이번에도 큰 사건 하나 들어왔다는데 수임료가 상당히 높다면서? 네,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 요즘 돈 되는 것들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일만 잘 처리해주면 추가적으로 더 챙겨준다고까지 했는데 이번 일 끝나면 어머님 저랑 같이 해외여행 가실래요? 주말마다 골프 모임 다니는 것도 다 좋은 건수 하나 잡으려고 발품 파는 건데 아버님이 하필 오늘 초를 치셔가지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셨다니까요. 잘난 며느리 두셨으면 이해도 해주실 줄 아셔야지. 앞뒤 꽉 막히셔서 무조건 병원부터 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죠? 그럼 저희는 바빠서 이만 나가볼게요. 어머님, 저녁에 전화 주세요. 오래간만에 저희 외식이나 해요. 오늘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나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어머, 어머님, 이거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노래를 불렀던 논현동 상가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리고 싶은데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내일 당장 사무실 개업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가 저번에도 우리 지인분들 안 좋은 사건 휘말렸을 때 전부 해결해 줬었잖니.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주는 거니 마음 편히 받아도 된다. 내 며느리는 오직 너 하나뿐이잖냐. 점심 안 먹었으면 우리 나가서 오래간만에 소고기집이나 갈까? 우리 작은 며느리한테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시간 괜찮지? 아유, 어머님한테는 없는 시간도 내드려야죠. 제가 이래서 어머님을 좋아한다니까요. 저는 어머님만 옆에 있으면 돼요. 아버님은 제 인생에 걸림돌만 되는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누구 허락 없이 논현동 상가를 작은 며느리한테 넘겨주는 건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냐고? 부부끼리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당신께 내 거고 내게 당신 거지. 작은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싶다고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이번에 큰 사건도 맡았다는 말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구만. 새삼스럽게 내 일에 끼어들고 그래? 당신이 언제부터 내가 하는 일에 관여했다고?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당신은 제때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거야. 시간 없는데 계속 붙잡을 거야? 점심 먹고 약속 있다니까. 그 논현동 상가 큰 며느리 주기로 했던 거 아니야? 내 아들을 위해 목숨 걸고 간이식 해줬는데 골프 치러 쏘다니면서 바쁜 척만 하고 꾀만 부리는 작은 며느리한테 지금 논현동 상가를 준다고? 당신이 작은 며느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그 건물이 당신 거야? 내 허락 없이 감히 멋대로 행동을 해? 아니, 여태까지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왔었으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실까? 괜히 크게 버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간이식 해준 거는 며느리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뿐이고 그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꼴랑 그거 간이식 하나 해줬다고 능력 없는 집안에 논현동 상가를 주면 뭐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할 텐데 제대로 쓸 수 있는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시간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알겠어?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다르다더니 수술 받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사돈 집안에 상처를 줘?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구해준 사돈댁과의 약속을 어긴 당신과는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네. 이제 질리다 못해 남아있는 감정조차 없으니 우리 이제 그만 갈라서자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 너도 골프 치러 다니면서 치맛바람 적당히 흔들고 다녀야지. 내 지인들에게까지 꼬리 흔들어서 내 귀에 안 좋은 말까지 들리게 만들어? 너는 이 자식아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서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냐? 이거 봐봐라. 며칠 전에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들이다.
저희 가족은 무언가를 바라고 남편한테 간을 이식해 준 건 아니었지만 시모가 제 앞에서 며느리는 동서 하나뿐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 상가를 주겠다고 눈물까지 흘려놓고 부모님 앞에서 동서한테 상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동서가 손에 쥐고 있던 상가 서류를 다시 되돌려 받은 뒤 예상치 못한 말들을 꺼내 놓으셨고 시동생은 동서가 골프장에서 바람 피우고 있었던 현장이 찍힌 사진을 시부에게 건네 받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려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죠. 동서 말로는 비즈니스라곤 했지만 누가 봐도 바람 피우는 현장이었고 시모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자 시부에게 슬슬 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좀 전에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저희 가족을 또다시 무시한 시모의 행동들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시모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었죠. 결국 그날 시모는 시부에게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부 또한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는지 시모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시동생도 동서의 바람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시모는 현재 저희 부모님께 또다시 용서를 구하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으셔서 그런지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부는 남편한테 상가를 넘겨주셨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모는 또다시 제 앞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면서 늙은 나이에 갈 데가 어디 있냐고 저보고 시부를 설득해 달라고 했지만 저 또한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시부의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시모가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지만 시모와의 연을 끊어내도 계속 접근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답이겠죠? 앞으로 남은 인생 남편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고 싶어요. 저로 인해 다시 새 삶을 살게 된 남편이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은 귀농을 하여 강원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농사를 짓고 있죠. 유일한 낙인 이 채널에서 늘 귀농량만 하다가 제가 겪은 일을 한번 나도 써보자 해서 써보게 되었네요. 어려서 여유 있는 집에 고명딸로 태어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불면 날아갈까 깨지면 다칠까 하는 심정으로 엄마 아빠는 절 키워주셨죠. 그리고 그런 제가 시집갈 때가 되어 중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네 유지로 저희 집과는 조금 안면이 있는 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그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수락하셨죠. 그 집도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 집이었고 재산이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도 서로 마음에 들어하여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집가려고 모든 준비를 끝마칠 날 저희 집의 아빠 빚 보증 문제로 쫄딱 망한 겁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지만 동네가 워낙 작고 좁았기에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저희 예비 시댁에 그런 말들이 안 들어갈 리 만무했고요.
결혼 약속은 다 했고 결혼식이 코앞인데 신부집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시댁은 그런 저를 달가워하진 않으셨지만 이미 소문은 소문대로 퍼져서 결혼을 실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힐게이트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사기 결혼이라고 화를 내셨죠. 며느리 덕 좀 보려다가 이게 뭔 꼴이냐? 어떻게 집이 쫄딱 망해? 어휴, 분해 죽겠네. 남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집 한 채라도 얻는다는데 난 이게 뭐냐? 도리어 데리고 살면서 아유 답답해.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 고개도 들지 말아라. 아유 퇴. 아니 답답해도 유분수지. 빚 보증을 왜 쓰는 거야? 사돈 양반들도 답답하시지. 그 많은 재산 잃고 이게 뭐냐? 그래도 너 이런 의리의리한 집에 시집 보내서 엄마 아빠는 발 뻗고 주무시겠구나. 네가 돈 한 푼 없었으면 이 집에 시집 오는 게 가당키나 해?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지만 저희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기본 아닌가요? 말 좀 가려 해주세요. 너 이 시애미를 가르치는 거냐? 아주 이 집엔 나 가르치는 인간들밖에 없네. 시엄마도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 며느리까지 얼씨고. 애미야, 말 좀 가려 하거라. 며느리한테 그게 말본새가 뭐니? 새기야, 새겨듣지 말거라. 시애미가 지금 기분이 좀 그래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동희 씨 퇴근할 때 제가 도넛 좀 사오라고 할까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은 대대로 독자 집안이었고 시할머니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다정한 분은 시할머니였네요. 저를 돈으로 봐주지 않고 그저 착한 손주 며느리로 봐주셨으니까요. 어머님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지만 시할머니 덕분에 위로받는 나날이었죠. 세기, 이 할미랑 이따가 자수집에 갔다 올텨? 씨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집이 좀 답답해서 내가 직접 가고 싶은데. 아, 그럼요. 할머니, 이따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할머니 수 넣는 거 보면 아직도 손재주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에휴, 젊어서 바느질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때는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바느질만 했거든. 아, 할머니도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지금이라도 좀 쉬시지. 바느질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수 넣는 것도 집중 많이 해야 하는데. 에이구, 늙으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지. 4살 날 동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살다 가는 게 내 소원이라고. 할머니는 제가 워낙 어린 손주 며느리라 그런지 저를 예뻐해 주셨지만 시어머니에게만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는 원수처럼 사이가 안 좋았죠.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부터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나만 구박했다 이런 입장이었고, 시할머니는 어려서부터 표독스럽더니 그대로 늙었다. 어쩜 저리 표독스럽냐 였습니다. 약간 저는 할머니와 생각이 같았지만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가 가까워지는 만큼 시어머니는 저희 둘에게 엄청 야박했죠. 그나마 아버님이 계실 때는 할머니에게 다정했지만요. 어머님 요즘 이도 안 좋으신데 전복죽이나 해서 어머님 좀 드리는 게 어때? 정 못 드시던데 당신 어머님 건강 신경 쓰긴 하는 거야? 아유, 그럼요. 저도 마침 전복죽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아주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얘 새아가 전복 좀 닦아놔라. 전 그런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야 뭐 워낙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라 아무렇게 대하는 게 일쑤였지만 시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시아버지가 계실 때랑 없을 때랑 딴판이었으니까요. 참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시할머니도 이런 것이 익숙해 보였어요. 워낙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고 했죠. 하지만 바깥일 하는 아들 스트레스받게 하고 싶지 않아 혼자만 삭히는 거였고요. 어머님, 제가 전복죽 좀 끓여봤어요. 요즘 이도 안 좋으신데 식사도 통 못하셨잖아요. 제가 퍽 구웠으니까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잘 먹은마. 네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나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죽은 맛있네. 새아기가 했나 보구나. 어머니도 참.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니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쓴 줄 알겠어요. 애비가 오해하겠네. 늘 이런 식이라니까. 할머니는 어머님의 쇼에 기가 막히다는 눈빛이었지만 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전 그 모습을 보고 평소에 어머님의 행실을 알기에 혼자서 계속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전 그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죽고 못 살던 여자, 집안의 반대로 저와 결혼을 해야 했던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거였어요. 가뜩이나 믿을 구석 없는 집인데 남편마저 외도를 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은 저에게 늘 뻔뻔했습니다. 남자가 바깥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따지길. 생각해보면 너 볼 건 뭐 있냐? 그나마 집안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쫄딱 망해서 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안 민망해?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그냥 살아. 이 집 사모님 행세라도 하고 싶으면 나 뭐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알겠어? 뭐라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당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 있었으면 난 자기랑 결혼 안 했어, 알아?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못할 줄 알아? 이젠 장인 장모 볼 것도 없어졌는데 내가 너랑 왜 사냐?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바람은 피우고도 당당한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려서 너무 곱게만 큰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거든요. 하지만 절 더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뭘 잘했다고 계집원성이 담장을 넘어?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네가 뭘 한다고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입장 바꿔서 아버님이 바람 피웠으면 그러시겠어요? 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디 시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냐?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유, 지겨워 진짜. 너도 그만해 이제. 바람은 피우고도 당당하게 나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이혼만은 할 수가 없었던 게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그날 너무 큰 충격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절박 유산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노력했죠. 애기야, 괜찮냐?
사는데 무슨 땀을 이리 흘리는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손주 새끼 하나 잘못 키워서 남의 귀한 딸을 울리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못은요. 근데 제 뱃속에 우리 아기는 어쩌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데. 내가 지켜주마. 걱정 말고 넌 아기 생각만 하고 몸 편하게 있으렴. 에휴, 동이가 지엠을 쏙 빼닮았어.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닮아버려서 어려서부터 그리 욕심 없는 애로 키우고 싶었건만. 욕심 많은 것도 돈 먼저 생각하는 것도 지엠이야. 완전 판박이. 에휴. 동희 씨가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모르셨어요? 전 아마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애미가 너희 집 돈 보고 무조건 너랑 결혼해야 한다고 추진하는 바람에 돈 욕심 많은 동이도 그 만나던 여자 내팽개치고 너랑 결혼한 거다. 결혼해보니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만나는가 보더라. 내가 미안하다. 이 할미를 봐서 눈 한 번만 꼭 감아줘. 남자 바람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아기는 지켜야지 않겠니? 이런 말 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미안하다, 아기야.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능력 없는 여자라 바로 버렸다는 남편. 그리고 저와 결혼을 했지만 제가 별 볼 일 없어지자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갔단 소리를 들으니 남편이 얼마나 최악의 인간인지 이제서야 실감이 되더군요. 그리고 울면서 저에게 어머님과 남편 대신 사죄를 하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저 또한 눈물이 나왔어요. 마음 같아선 갈라서고 싶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기,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참고 참았죠. 그나마 이 집의 버팀목은 할머니였어요. 다행히 아버님과 할머니가 저와 제 아기를 지켜주셨죠. 남편에게 사랑받는 건 애초에 포기했고요. 아이만 바라보고 살자 결심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 하나만 낳으면 내가 건물 하나 줄 거다. 그러니 이 시애비 믿고 아들 하나 딱 낳으렴. 알겠니? 감사합니다. 말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예뻐해 주셔서 아이가 복덩이가 될 것 같아요. 야, 너 이왕이면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 독자 집안인 거 알지? 그거라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니. 안 그래?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 낳는 공장도 아니고. 당신 말 조심 좀 해. 내가 처음부터 느꼈는데 새아기한테 말끝마다 야, 너 뭘 보고 배우겠어? 아유, 그래요. 네, 알겠어요, 여보. 주의할게요. 이게 습관이 돼서. 아, 당신 식사하셔야죠. 밥 준비하게. 속으로 캐제를 불렀죠. 이렇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이 집의 저의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셔서 찍소리도 못하였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연애 결혼을 하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욕심 많은 눈을 보고는 그렇게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어머니는 그런 시할머니를 못마땅해 했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행히 독자 집안이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좋아하였죠. 홀로 아이를 낳아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집에서는 나 몰라라 했으니까요. 그런 저는 점점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약속한 대로 손주를 낳았으니 이제 우리 새아기도 선물을 하나 받아야겠지? 네 시애미도 동이 낳고 건물 하나 받았거든. 너도 똑같이
내가 건물 하나 주마. 아마 시애비가 준다고 약속한 것이니 괜찮을 거다. 어때? 좋으냐? 아니면 다른 거 또 뭐 원하는 게 있니? 할머니, 건물은 너무 커요. 우리 아이 이름만 지어주세요. 전 그걸로도 충분해요. 할머님이랑 아버님 마음 너무 감사히 받을게요. 한사구 건물은 괜찮다고 하였지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저에게 조그마한 건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이 이름으로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나마 이 집에서 절 유일하게 아껴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건물을 받자 몹시 분해하셨죠.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건물을 준다는 거니? 너네 시아빠도 참 어이가 없다. 동의 앞으로 해야지. 그걸 꼭 너를 줘야 해? 아이 앞으로 해놨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이름으로 한 거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뭐야? 너네 시아버지께 다 우리 동이 거 아니냐? 그럼 동이 돈이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걸 받아? 우리 아들 사기 결혼 당하게 해놓고. 어머니, 사기 결혼이라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오셨다고 하던데 절 이해하시진 못하는 거예요? 짝, 이 말을 듣고 전 어머니께 뺨을 맞았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평소에 폭언은 기본이었지만 뺨까지 때리는 일은 없었거든요. 어진 너랑 나랑 비교해? 난 연애 결혼이고 넌 중매 결혼 아니냐? 중매 결혼이 뭐야? 다 조건 보고 따지고 결혼하는 건데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 시집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동이 밖으로 도는 거 탓하지 마라. 알겠어? 집에서 얌전히 내조나 하란 말이야. 아이고 어미야. 사람 잡겄다. 그만해라. 세기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이리 지잡듯 잡어. 그만해라 어미야. 애 잡겄어. 다행히 시할머니가 말려주셔서 잡들이는 끝났어요. 정말 유일하게 제 버팀목이셨네요. 어머님은 그래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시어머니한테까지 폭언을 했어요.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분이었죠. 전 욕을 먹어가면서도 시할머니가 쓰러질까봐 걱정했어요. 이게 다 어머니가 쟤를 감싸고 두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애미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말이야. 치뿔도 없는 것이? 얘가 언제 너를 개떡같이 아냐? 네가 사사건건 얘를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마음 좀 너그러이. 어머님이 뭘 알아요? 나이만 잡수셨지? 할 줄 아는 게 있나? 이제껏 밥이나 한번 잘해본 적 있어요? 저한테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아이고, 넌 말 한번 아주 고약하게 한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이 집 재산 다 누가 불렸냐? 네가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어머님 재산 많다고 유세 떨지 마세요. 어차피 다 그이껏 된 건데 밥이라도 얻어 드시려면 잠자코 있으세요. 알겠어요? 네가 이제 나를 아주 뒷방 노인에 취급하는구나. 서러워서 어디 살겠냐? 시집 올 때부터 저렇게 표독스럽더니 변하질 않아. 시할머니는 원통해 하셨지만 사나운 어머니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늘 어머니의 표독스러움에 절레절레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그리고 사건이 생겼어요.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겠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시할머니는 워낙 고령이시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쓰러질 것 같아 말도 하지 못하였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꼭 감정 없는 로봇처럼 말이에요. 아버님 태어나시면 집에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할머님은 어쩌죠? 쓰러지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죠? 노인네 죽을 때도 다 됐구먼. 별걸 다 걱정한다. 넌 신경 쓰지 말거라. 때가 되면 죽어야지. 언제까지 살아있을 거야, 정말?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할머니가 아무리 고령이지만 그래도 친정엄마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날 가르치지 아주. 너랑 뒷방 노인네만 아니면 나도 화 좀 가라앉을 텐데. 내가 화가 가라앉을 틈이 없다, 아주.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쓰러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님에게 재산을 얼른 아들에게 양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엄청 재촉하셨죠. 시할머니는 어머님의 성화에 아주 못 견뎌 하셨어요. 저조차도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어차피 죽으면 동의아범 물려주실 재산 아니에요? 이거 미리 좀 달라는데 뭘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내가 죽으면 일어날 일을 왜 벌써부터 재촉하냐는 말이야. 너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말고도 재산이 있는데 뭐가 또 필요하다고 벌써부터 내가 내놓을 것도 다 달라 해? 넌 처음부터 그래서 그게 문제였다. 애초부터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죽으면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양도 안 해주시냐고요? 어차피 줘야 할 거 동의 이름이라도 해주세요. 나 죽으면 어련히 줄 거 아니냐. 내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의 아범 딱 한 명인데 다 너네 거 아니냐? 아서라 내버려 둬. 요즘 아범도 안 보이고 무슨 일 있는 거냐? 나 모르는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낌새도 아주 이상해. 얼른 얘기해라. 어머님은 몰라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변호사 올 거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버님 쓰러진 틈을 타 할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지금 다 양도하라니요. 하지만 어른들 일에 쉽게 끼어들 수 없어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시할머니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제 남편까지 합세하여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는다고 하였어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힘없는 할머니가요. 그렇게 할머니는 도장을 찍었고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일부러 노린 건지 그 다음날 시아버지는 병환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어요. 시할머니는 아버님의 병환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셨고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부재가 저희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차근차근 장례 준비를 하였죠. 그리고 아버님의 장례가 끝이 나고 저희에겐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저와 시할머니에게 어디 좀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님이랑 너, 나랑 좀 어디 가자. 어머님도 옷 챙겨 입으세요. 저희 갈 데가 있거든요. 추우니까 따뜻이 입으시고요. 어딜 간다는 거냐? 지금 애비 장례 끝나자마자 우리가 어딜 구경 갈 그런 게 아니잖니. 난 좀 쉬고 싶다. 할머님이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99세셨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노쇠해지셨죠. 그리고 할머님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비해 어머님은 너무나도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셔서 저와 할머니는
나갈 채비를 준비해야 했어요. 어디 가시는 건데요? 그럼 우리 영철이는 어떡하고? 동희 씨한테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셋이만 가는 건가요? 저의 말을 묵살하시곤 혼자 차를 끌고 저희를 태워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어머님은 저희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하더군요. 전 거동이 불편하신 시할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였죠.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하여 화장실에서 나왔을 땐 시어머니 혼자 차에 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동희 아범도 죽고 없는 마당에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야겠지요? 내 돈만 축내는 밥벌어지들. 이제 여기서 안녕합시다. 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차문 여세요. 장난치지 말고. 할머님 많이 연로하신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문 여세요.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랑 할머니는 졸지에 휴게소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어이가 없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애미가 그냥 간 거야? 우리를 두고? 우리가 버림받은 거란 말이야? 하나 참. 그렇게 할머님과 저는 충격을 뒤로한 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의논하였어요. 너무 노쇠해지신 할머님을 모시고 일단은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방을 잡으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방도가 없었죠.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한참이 지나서 연락이 닿은 남편의 말이 저희를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버림받은 거야? 자기도 어머님이랑 함께 동조한 거지? 나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어차피 노망난 노인네 아니야.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됐는데 그렇게 예뻐하는 손주 며느리가 임종까지 보면 좀 좋아?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할머니잖아. 인간 말종인 줄은 알았지만 이게 고려장이지 뭐야? 알아서 생각해. 다신 전화하지 마, 알겠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 의지하고 살아. 영철이도 볼 생각 말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 할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죠. 그런 할머니는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더 놀라웠네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요망한 것. 그럴 줄 알고 다 대비를 해놨지. 아가는 걱정 말거라. 나쁜 것. 아가야, 미안하다. 다 내가 손주 교육을 잘못 시켰지.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도 모자라 너까지 이렇게 팽당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할머니. 몸 걱정 먼저 하세요. 그럼 일단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전 괜찮지만 할머니는 잘 드시고 잘 쉬셔야 해요. 내일 서울에 가서 김문현 변호사를 만나거라.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될 거다. 그럼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 마. 변호사요? 이분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는 변호사님 아니세요? 일단 알겠어요. 내일 꼭 뵙도록 할게요. 그렇게 전 할머니 말씀대로 다음날이 되어 저희 집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김문현 변호사님은 할머님이 이런 일을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해놨다고 하셨죠. 처음부터 재산 보고 이 집에 시집온 시어머니를 단번에 알아보신 시할머니는 그때부터 절대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안 가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재산들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다른 도장이라고 하셨죠. 할머님은 모든 걸 예상해 놓은 거였어요. 아버님 앞으로도 재산 설정을 아직 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시어머님이 남편을 낳고 받은 건물 외에는 전부 시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걸 모르고 모든 재산을 아버님에게 넘긴 줄 아는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재산이 본인과 아들인 제 남편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할머님을 내친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 변호사님에게 이 얘기를 듣고 시할머님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견지명을 하셨다는 게 대단해 보였죠. 할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 저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신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할머님 편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막막했는데 다행이에요. 저도 할머니께 학교 다닐 때부터 후원받던 장학생이거든요. 당연히 할머님 옆에 있어드리는 게 맞는 거죠. 제 할머니처럼 모셨고요. 시할머니는 생전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노년에도 복을 받는구나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로 들어갔죠. 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볼 수 없었기에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할머니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무렵 할머님은 한 해를 넘어 100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모자가 가장 신이 났을 때 그 집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집에 찾아가자 어머님과 남편은 놀란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할머님과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우스웠네요. 그리고 전 한 뼘 더 자란 제 아들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밥벌이도 못한 인간들이 이 정도 대우해줬으면 됐지. 당장 나가요. 그리고 넌 이혼소장 보냈는데 왜 답이 없어? 빈 몸뚱이 뭐 챙겨나갈 거라도 있어서 들렸니? 아주 어머님은 더 쌩쌩해진 것 같아요. 아유 무서워라. 내 인연, 네가 감히 나를 하대해? 내 너를 진작부터 알아보았는데 말로가 이럴 줄은 차마 몰랐다. 너에 대해 대비를 세워두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너와 계약했던 계약서들 도장 봤니? 다 가짜야. 너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진작 김 변호사랑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 너랑 동희도 벌을 받아야겠지. 동희 낳고 준 건물은 그냥 가져라. 그거라도 있어야 이제 둘이 먹고 살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아들 집에서. 나쁜 년. 우리 집에 돈 보고 시집와. 여태까지 돈. 내가 너를 처음부터 내쳤어야 했는데. 아니 김변.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딱 끝난 거 아니었어? 어머님 말이 사실이야? 지금 둘이 짜고 날 기만한 거야? 할머니, 오해예요. 전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믿으시죠? 할머님의 하나밖에 없는 장손이잖아요. 남편은 저희의 얘기들을 듣더니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였죠. 전 우스웠습니다. 저렇게 돌변하는 인간이었다니. 닥쳐라 이놈. 손자라 믿었는데 너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동희야, 빗줄도 날 버리는데 비도 안 섞인 우리 새아기가 날 얼마나 살뜰히 챙기던지 내 모든 재산 새아기랑 우리 증손자한테 양도할 거다. 김 변호사, 내 도장 가지고 오지.
그렇게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저와 제 아들에게 양도해 주셨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너무 저에겐 가분했거든요.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우리 동의도 아니고? 어떻게 처년한테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영철이는 그렇다 치지만. 어머님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애초부터 전 어머님이 믿음직스러운 인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혼해 드릴게요.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됐든 우리 영철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모실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디 꼴랑 건물 한 채 있는 걸로 잘 해먹고 사셔보세요. 본인 발등 본인이 찍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게 잘못했다고 직감했는지 시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할머님의 마음이 돌아설리는 만무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이제 저와 제 아들에게 가자 남편도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셋이 같이 잘 살아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네요. 정말 어쩜 어머님이랑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은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여보. 우리 셋이 엄마 구속 없이 살자, 앞으로 내가 잘할게. 제발.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줘, 제발. 너네 엄마가 나랑 할머니 버릴 때 너 뭐라고 했니? 넌 영철이 아빠 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어디 그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보고 뭘 배웠겠어요? 할머니 고르장이나 하는데 아들이라고 어머님 늙으면 가만 있을까요? 어디 한번 둘이 잘 지내보셔요. 그럼 전 이만 갑니다. 이제 변호사 통해서 저 할머니한테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말만을 남기고 전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와 같이 차를 탔죠.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도 흘렀고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을지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더욱더 가슴 아팠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그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시다 104세가 되던 해에 제 곁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104세가 돼서도 정신 하나는 짱짱했던 할머님.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울었네요. 저와 제 아들이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소송으로 재산을 다 가져온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고요. 할머님이 남겨준 그 많은 재산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하고 소소하게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화를 내었지만 저와 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할 순 없었어요. 할머님이 남겨주신 걸 의미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들은 아빠가 없이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인성이 아주 바른 청년으로 자랐답니다. 어려서 기억은 많이 못하지만 왕할머니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것 같고요. 매년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이번 연도에는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할머니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할머니가 제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뿌듯해요. 혈연으로 엮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가 오늘은 더욱 그리운 날이네요. 지금은 귀농해서 욕심 없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제일 행복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저 혼자 잘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지금도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나고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죠. 처음부터 아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항상 가정이 화목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너무 이뻐하셨습니다. 양가 집안 재력 비슷했고 결혼하고 바로 임신이 되면서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확실히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감은 엄청 났었죠. 저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처가댁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처가댁에 과일이나 야채 정도는 싸게 넘기기도 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면서 지내다 보니 이런 게 정말 가족이구나.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펼쳐질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해?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어딜 나가겠다는 거야? 아이는 어떡하고? 생각이 있는 거야?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지. 내가 지금 생각 없는 여자로 보여?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기들 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고. 내가 그동안 참고 말 안 하니까 아기만 보는 여자인 줄 아나 봐. 출산도 했고 우리 아빠가 가게에서 분유도 갖다 주잖아. 그걸로 먹이고 아기 좀 보고 있어. 오래간만에 놀다 올 테니까 늦을 거야. 지금 나간다고? 이 시간에? 아직 분유 먹이기엔 좀 그렇잖아. 그리고 출산했으면 나가도 된다는 건 누가 그래? 우리 아이 키우는 건 당연하지. 태어난 지 50일밖에 안 됐는데 이건 좀 아니지. 차라리 낮에 나갔다 와.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낮에 아기 잠시 봐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낮에 볼일 보고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는 10달 고생해서 아이 태어나게 했으니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아들 아무나 낳을 수 있는 거 아니라며 매일 밤마다 밖으로 싸돌아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에 정말 당황하게 되었죠. 그래요. 10달 동안 입덧 정말 심하게 하고 배가 급격히 불러서 양쪽이 전부 다 트고 거기에 더해 출산의 고통까지 심했으니 충분한 보상해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건강한 아이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가 좀 어린 상태에서 결혼하긴 했어요. 그래봤자 그땐 아이가 저는 26살이었고 아내는 24살이었습니다. 저 때는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결혼해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출산하자마자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대화로 통하지 않으니 점점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털어놓게 되었었죠. 당연히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았고 좀 더 자세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니 산후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었고 증상들이 비슷하게 나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저희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한창 농사일 바쁠 때 아기를 출산해서 많이 곤란해 하셨지만 아기가 우선이라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산후 우울증이 아닌 것 같다며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절대 남자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저를 향한 순수한 눈빛에 한없이 착해 보이는 얼굴과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착한 모습에 빠지게 되었던 거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었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까지 샀었는데 한순간에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새벽 늦게나 돼서야 들어온 아내를 잠 안 자고 마주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어머니도 참기 힘들었나 봐요. 예, 너 여기 앉아봐라.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시기에 모유를 먹이기는커녕 분유로 아이 배를 채우라고 던져주고 너는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퍼먹고 와? 너는 이게 지금 결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무슨 불만이 있으면 말이라도 하던가. 산후 우울증인가 그런 게 있다더만 너도 그런 거야? 산후 우울증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거고 어머님이 아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아 10달 내내 입덧하고 고생해서 그것도 아들을 낳아줬으니 제 할 일은 끝난 거죠. 저도 고생했으니 당연히 몸 좀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좀이 쑤셨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좀 풀고 오겠다는데 이 정도 보상도 저는 바라면 안 되는 건가요? 아이 태어났으니까 평생 동안 뒤치덕거리만 하다가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하라는 거냐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삶의 원동력을 얻기 위해 지금 행동하는 거고 이런 부분 이해해주지 못하면 이혼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혼한다면 아기는 당연히 어머님이 키워야 되겠죠? 그럼 막장까지 보고 싶지 않으면 제가 뭘 하든 그냥 신경 끄시고 어머님 손자나 잘 돌봐주세요. 피곤해서 눈 좀 붙일라니까 아기 안 울게 잘 돌보시고요. 아내는 아이의 육아와 가정일에 대해서는 손을 뗀 것 같았어요. 그저 껍데기와 결혼만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기 할 일은 끝났으니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말만 반복했었고 언제든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저와 왜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냐고. 그러니 사랑했으니 만났고 원하는 건 다 해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철저하게 무시해서 화가 난 거라고 되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깨면서 칭얼거리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방문 닫아버렸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죠. 저도 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데 너무 불공평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저도 아내와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배고프다고 힘들게 분유 먹고 있는 제 아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잘 커가길 바라며 아내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면서 묵묵히 기다려 주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었어요. 어머니도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처갓댁에 찾아가게 되었고 제가 들고 일어서자 아내도 엄청 놀란 듯 부랴부랴 처갓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도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엄마로서 단 한 번도 아이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경숙이와 앞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죠. 장모님 딸 반품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너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엄마 별일 아니에요. 저희 부부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 뭔 일이길래 가게가 떠나갈 정도로 소란스러운 거야? 아기는 어쩌고 너희 둘 다 여기 온 거냐? 자네 지금 일해야 하는 시간 아닌가?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자고 하던지. 손님들 많은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혼 한 해 만에 소리하면 우리가 당황스럽잖아. 아버님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이셨고 아내는 그런 아버님의 목소리가 무서웠는지 몸을 떨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내는 사고를 한두 번 친 게 아닌 듯 했어요. 제가 하소연을 하니까 바로 아버님께서 아내를 무섭게 쳐다보고 계셨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혼하겠다는 말부터 튀어나와 당황하셨길래 침착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고 제 입에서 나오는 사실이 모두 맞냐며 두 분 다 경악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저 나름대로 헤쳐나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며 지금 저희 집에 어머니께서
농사일도 안 하시고 아이 돌보고 계시다며 그동안 아내의 만행을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아버님은 아내의 가방을 순식간에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지갑을 열더니 계산대에 있던 가위로 카드랑 카드는 전부 잘라버렸어요. 저는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생활비 자체도 주지 않았지만 아내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카드를 자르려고 하는 순간 절대 안 된다며 난리치며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니 너무 철이 없어 보였어요. 이런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수백 번 후회했습니다. 아버님은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았으면 부모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며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제 입에서 달라졌다는 말이 나올 때 그때 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며 이런 문제로 한 번만 더 가게로 찾아올 시 인연까지 끊겠다고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님 떠난다고 아내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를 한번 겪게 된 아내는 저에게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는지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내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제발 정신 차리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줄이 끊기니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는지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보며 한숨만 쉬더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집안일이랑 아기도 잘 돌보고 있잖아. 카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줘. 약속 지킬 테니까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 달라고.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뭔 약속을 지키겠다는 소리야. 당신이 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쭉 이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당신이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 아버님은 어떻게든 물건 하나 더 팔아보려고 가게에서 손님 비위 맞추며 힘들게 돈 벌고 계시는데 당신은 자기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흥청망청 돈을 썼으니 그만한 벌은 받아야지 않겠어?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제발 뉘우치고 똑바로 좀 처신 좀 해. 아내는 입이 엄청 튀어나와서는 아이한테 분유를 먹이고 있었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길래 행동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는 불만이 점점 줄어들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퇴근한 순간 힘들었을 아내를 생각해 전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씻기는 것부터 해서 조금이라도 밀려있는 일들은 다 도와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하라고 맡기지 않았어요. 비록 삐걱거린 상황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자신이 한 발이라도 더 움직이려는 노력을 보이다 보니 어느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철이 들은 듯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난리치지 않았고 아이도 잘 돌봐주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위태로운 적도 많았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막 나가진 않았어요. 그동안 자기 아들과 정이 많이 들었는지 힘들어도 참고 또 참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카드는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장인어른께서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아들 태웅이가 학원이나 원하는 거 있으면 사주라고 건네준 카드였어요. 모든 카드 내역서는 장인어른께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아내는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생활비 받으면서 가끔 사용하는 게 전부였죠.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난 만큼 젊었을 때 결혼했지만 모든 게 좋아졌고 최대한 싸우지 않으려 노력해왔어요. 태웅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내의 노력에 감사했고 제 마음도 많이 풀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태웅이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아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옛날의 기억이 또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돌발 행동에 아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자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항상 혼자만 생각하시는 건데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지금까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나이 드셨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차라리 이럴 거면 아버지랑 헤어지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극장에 같이 들어간 남자는 누구예요? 팔짱 끼고 눈웃음 치며 들어가던데요?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요? 저만 본 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제 친구들이 몇 번이나 봤었어요. 아들이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던 고백에 충격을 받았고 아내가 바람을 피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습을 보게 되니 자기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며 발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라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었죠. 아들 나이가 32살이었고 그 여자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창피해서 보여주기 싫다고 저만 보여줬었는데 그동안 자기 엄마를 봐서 그런지 확실히 인성 바르고 뭐든지 똑부러지는 여자였습니다. 고개도 못 가누고 살겠다고 분유 먹던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자기 앞가림하면서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고 싶다고 소개한 거 보면 그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잘 자라온 것 같아 너무 고마웠어요. 아내와도 관계에 있어 당장 이혼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식 하기 전에 이혼하는 건 양가 집안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결국 별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태용이 결혼식 끝나고 이혼하는 건 다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적인 처벌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거라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자기는 절대 잘못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저 동네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얼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더 이상 아내와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요. 얼마 뒤 아내는 집을 하나 구해 아들과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짐 싸서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자기는 결혼식 하는 날 자기 엄마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더 중요한 상견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인생에 저와 아내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도 자식 하나 보고 여태까지 참고 지냈었고 결혼식 이후 아내와 지긋지긋했던 인연을 끝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고 아내는 그래도 여태껏 자기 아들 나름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예비 며느리와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아내는 처음 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과 사부인께도 궁금했던 점들 전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사돈 어른은 그냥 묵묵히 여자들의 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고 아내의 돌발 행동은 나오지 않아 좋게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라는 결혼식 당일이 다가오게 되었네요. 별거 중인 아내 또한 결혼식에 늦지 않게 참석하기로 대화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와서 인사도 드려야 하는 날 생각보다 늦게 오더라고요. 사돈댁은 일찍 서둘러 온 상태라 아내를 찾으며 어디 갔냐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런 질문들에 대충 상황을 만들어 얘기했지만 마지막까지 실망시키는 모습에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아내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걸어오고 있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경직이 되면서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제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너무 놀란 듯 휘청거리고 말았고 아내는 처음 본 남자에게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돈댁에서도 보고 말았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결혼식 끝나고 이혼하기로 결정 본 상태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혼할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우리 아들 결혼식 같이 진행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그냥 하객으로 지켜보기만 한다고 했는데 별 문제 없는 거잖아. 재우씨 인사해요. 우리 전 남편이에요.
지금 나랑 장난해? 당신은 우리 아들 결혼식을 망치고 있다는 거 몰라? 이 상태로 정상적인 결혼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하고 편한 대로 행동하시네요. 정말 질리네요. 아버지, 제가 예전에 말한 사람이에요. 극장에서 팔짱 끼고 같이 들어갔다고 했었죠? 저기요, 지금 개념이 전혀 없으세요? 얼마나 심각한 행동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제 결혼식장에서 나가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당신이 왜 안 써던 팔짱을 끼고 있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자기가 여긴 어떻게? 그럼 두 집안이 결혼하는 거였어? 여긴 내가 잘못 온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야? 둘이 아는 사이인 거야? 무슨 사이야? 나한테 바른 대로 얘기 안 해? 둘이 어떻게 알고 지내고 있는 거냐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팔짱을 끼고 걸어온 상간남이 충격적이게도 사부인과 불륜 관계였고 제 아내와도 오랜 기간 애인 관계였던 게 밝혀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돈어른과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였는데 아내와 사부인과 상간남 사이를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사부인이 사돈어른을 속이고 며느리를 사돈어른 딸처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상간남의 딸이었고 그걸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상간남을 사이에 두고 자기가 본처가 맞네 아니네를 두고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것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 사실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사부인을 쳐다보며 지금의 상황을 부정하고 자기가 처음 본 사람의 딸이라고 말하는 사부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사돈어른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기랑 뚝 닮았다고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어떻게든 상간남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상간남은 아기가 있는 걸 싫어하고 연애만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여태까지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상간남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상간남의 멱살을 잡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순간 엄청난 말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고 양가지방과 상간남까지 아내의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태껏 지극정성으로 힘들게 키워온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이 아내의 입에서 나왔고 저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만 자식이 있는 줄 알아? 나도 이 남자의 자식이 있다고. 그것도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2살 더 많지? 그건 무슨 말이겠어. 네가 첩이라는 소리라는 거야. 어디서 첩 주제에 본처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당장 이 손 안 놔? 재호 씨는 나밖에 모른다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넘었어. 한 번만 더 까불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의 자식이라고요? 지금 그걸 저보고 믿으란 소리예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거짓말하시면 절대 어머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하신 말 거짓말이었다고 당장 말하세요.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빠랑 나는 어떤 관계인 거야? 우리 둘이 결혼할 수 없는 거야? 우리 피를 나눈 가족이었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고 사돈어른은 목덜미 잡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결혼식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단 한 번도 제 아들이 저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식성도 비슷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저랑 많이 닮았다는 말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이 저는 무조건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믿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결혼식장을 뛰쳐나갔고 결국 그날 진행이 되어야 할 결혼식은 취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양가 집안 상간남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아내와의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30년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왔었는데 자기 엄마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다는 게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 말은 귀에 들리지 않는지 아들은 저와의 유전자 검사를 하길 원했고 저는 아내의 말이 진짜라면 더 큰 충격이 올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더 큰 아픔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내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아들은 유전자 불일치 검사 결과지를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위로해주다가 오해의 감정으로 받아들일까봐 다가가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빛에는 저를 바라보며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으로 뱉고 싶다는 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참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는지 결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아내에게 찾아갔지만 다른 데로 도망을 갔는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거짓된 삶을 살게 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이혼 말고는 없었습니다. 상간남의 소송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사돈어른과 며느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 또한 불일치로 나오게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사실을 접한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사돈어른은 자기 딸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등을 돌려버린 상태였고 그 집안은 더욱더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러도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었고 받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 머릿속이 정리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간남은 꽤 유명한 카사노바라고 알려진 상태였고 저희 말고도 여러 번 소송건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어찌됐든 상황 정리가 끝이 나고 상간남에 대한 소송 위자료와 아내에게도 이혼 위자료와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두 사람에게 적용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아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모두와 인연을 끊은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매일 홀로 술에 의지한 채 지내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인터폰에서 보게 된 얼굴은 6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아들이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며 들어온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에게 죄를 지은 것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저를 그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주셨는데 진짜 아들이 아니라 많이 실망하시고 힘드셨죠? 저도 그동안 믿을 수 없는 결과들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 눈에 너무 밟히고 저까지 없으면 홀로 외로이 살게 되실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맞는 거죠? 제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주셨잖아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30년 넘게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나은정보다
기른정이 더 애틋하다면서요. 제가 평생 아버지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에서 아버지와의 인연은 정리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 탯줄 잘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의심조차 해본 적 없는데 내가 왜 널 아들이 아니라고 등을 돌리겠니? 지금도 네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슴 아픈데 태웅이 너는 평생 내 아들이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뭉쳐서 평소처럼 잘 지내면 그걸로 된 거야. 너와 나는 피를 나눈 사이보다 더 지난 세월의 피를 나눴잖니. 사랑한다, 우리 아들 태웅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아버지로서 부족했고 잘못했던 거 미안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주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들은 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에 오열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라며 아버지의 큰 품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똑같은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들과 저는 더욱더 사이가 진득해졌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과거가 어찌 되었든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개념 없는 아내를 만나 저와 아들의 인생이 정말 힘들었지만 여기에 모든 걸 담아 훌훌 털어버리고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일은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아내의 소식은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이 나고 저희는 이사하면서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절대 두 발 뻗고 잘 수 없을 거고 앞으로 사는 삶이 불행만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네요. 죄 짓고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으니까요.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진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 저와 아들에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 아들에게 더 많은 애정이 담긴 응원의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고 있지만 그 마음 제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행복하게 잘 살 테니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언제나 행복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